여편이 보름 뒤에 혈도를 침으로 찔러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월성에서 청산진까지의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았고 더욱이 왕가와 주가는 늘 여편을 주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편이 엽가 내에서의 지위가 높지 않다는 소문과 현재 엽가의 상황 또한 다소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다. 7, 8년간 이어진 고통 속에서 드디어 옳은 다리의 치유 희망을 보게 된 나전은 당연히 여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결국 밤새도록 뒤척이며 고뇌한 끝에 그는 오늘부터 여편을 따라 돌아가 그의 안전을 직접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여편이 나전 교관의 속마음을 간파하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속으로 피식 웃었지만 굳이 복잡하게 굴지 않고 즉시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다시 나전을 찾아 돌아오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터였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여편은 꾸물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곧바로 기령, 나전을 포함한 4명을 데리고 마차를 고용했다. 그리고 채 반 시즌도 되지 않아 그들은 남월성 성문 앞에 도착했다. 비록 성주부의 사건으로 왕가와 주가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월성 성문 곳곳에 첩자들을 매복시켜두어 여편이 성을 벗어나는 즉시 은밀히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문 근처에 매복해 있던 2 대가문이 첩자들이 여편 일행의 행렬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한 충격에 빠졌다. 이내 정신을 차린 그들은 서둘러 이 소식을 2 대가문에 전파했다. 첩자들이 전해온 소식을 들은 2 대가문이 수장들은 경악으로 눈을 크게 떴다. 성현학원의 땅 무사 1중 무사 나전과 성희군의 무사 3중 대대장 3명이라니. 만약 정말로 여편을 살해하려 한다면 최소한 장로급 강자 2~3명은 파견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로들은 2 대가문이 고위층 인물들이었기에 그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2 대가문이 성주부의 분노 아래 놓여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고수를 파견하여 성현학원 교관과 성희군 대대장 3명 앞에서 공공연히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자 성현학원과 성주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행위에 다름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2 대가문이 기반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처럼 민감한 상황에서는 비록 2 대가문이 여편의 목숨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지만 감히 그에게 손댈 방법이 없었다. 됐어. 그 쥐새끼가 며칠 더 살게 내버려둬라. 며칠 뒤 성주부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엽가를 깔끔하게 쓸어버리고 그때 가서 그 어린 녀석을 어떻게 처리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하여 그들은 잠시 여편 암살 계획을 보류했다. 어차피 2 대가문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그들의 분노 아래 놓인 엽가는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채찍을 휘둘러 말을 재촉하며 사흘이 지나 여편 일행은 무사히 청산진에 도착했다. 청산진은 남월성 관할 아래 있는 큰 성진 중 하나였지만 그 풍경은 남월성과는 사뭇 달랐다. 멀리 산림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고 남월성만큼 번화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운치를 품고 있었다. 특히 길가에는 약초밭을 일구는 농부들이 사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청산진은 남월성 인근의 주요 약초 재배지라고 들었는데 이곳의 기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환경이 아름다워 다양한 약초를 재배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했다. 남월성. 관할 아래 있는 성진들의 약초 원료 대부분이 청산진에서 공급되고 있었다. 여편은 과거 기억 속에서 청산진과 관련된 많은 기억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적어도 엽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는 여전히 매우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사방의 풍경은 즉시 번화해졌다. 온갖 작은 시장과 상점들이 가득했고 행상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특별히 호화로운 거대한 건축물은 없었지만 마치 물 흐르듯 오가는 마차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남월성의 교역시장에 비견될 만했다.
엽가는 청산진 최고의 명문가였기에 엽가 저택의 위치 또한 청산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여편 일행 5명을 태운 마차는 천천히 엽가 저택을 향해 나아갔다. 이봐, 자네 소식 들었나? 요즘 엽가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던데 이가와 유가가 손잡고 엽가의 사업을 꽤 많이 빼앗아 갔다고 하네. 정말 믿기지 않아. 당당한 엽가가 이가와 유가에게 이렇게까지 압박을 당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야. 맞아.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예전에는 엽가 혼자 독보적이었고 청산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이가와 유가가 연합해서 손도 못 쓰게 만들다니 정말 놀랍군. 하하, 자네들은 뭘 안다고. 겨우 이가와 유가만으로 엽가를 쓰러뜨릴 수 있겠나. 두 가문이 손잡아봐야 청산진 시장의 3할 정도밖에 못 차지할 텐데 엽가의 6할에 비할 바가 못 되지. 일 뒤에는 사실 남월성 왕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설마 남월성 3대가문 중 하나인 왕가 말인가. 어쩐지 내가 왜 요즘 엽가에서 약초를 늘 사가던 약재상들이 더 이상 사가지 않는지 궁금했었는데 다 그 때문이었군. 왕가는 남월성 3대가문 중 하나로 전문적으로 약재를 만들고 단약과 약재 방면의 거래를 담당하는 곳 아닌가. 그들이 이가와 유가의 뒤를 봐주고 있다면 엽가는 정말 끝장나는 것 같군. 길을 가는 도중 청산진의 상업지구를 지나던 여편은 엽가와 관련된 적지 않은 소식들을 듣게 되었다. 그는 저절로 미간을 찌푸렸다. 심지어 청산진의 약초 거래 지구에서도 엽가가 타격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니 엽가의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음이 분명했다. 반시진도 채 되지 않아 마차는 엽가 저택에 도착했다. 엽가 저택의 정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문 앞에는 인기척조차 없었다. 여편은 눈썹을 치켜떴다. 그가 마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안에서 호위병 2명이 뛰쳐나와 고함을 질렀다. 어디서 온 자들이냐. 이곳은 마차를 댈 수 없는 곳이니 어서 다른 곳으로 가거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호위병은 마차에서 내리는 여편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쉽사리 알아차리기 힘든 싸늘한 미소, 심지어 약간의 혐오감까지 스쳐 지나갔다. 오, 이게 누구신가? 여편 도련님이 돌아오셨군. 엽가의 하인들 중 여편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죽은 모음과 패맥에 대한 소식은 이미 그를 청산진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며 이는 엽가의 호위병들이 여편을 종종 비웃고 도발하는 빌미가 되었다. 도련님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존경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여편의 곁을 따르던 기령 일행은 일제히 미간을 찌푸렸다. 마차를 마차 대여소에 돌려주고 오게. 여기 대여중이다. 여편은 그 2명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안으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하하, 죄송합니다만 현 도련님, 저희 둘은 여기서 호의를 서야 해서요. 이 마차는 현 도련님께서 직접 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호위병은 대여증을 받지도 않고 무관심한 어조로 말했다. 여편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 두 사람을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하하, 바쁘다고?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문을 비우고 어디론가 사라졌었는데 이제 와서 바쁘다고 말하다니 그를 도련님으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여편의 시선을 받자 두 사람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었다. 마치 태고의 맹수에게 주시당하는 듯한 느낌에 마음속으로 알 수 없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이 대여증, 돌려주고 싶으면 돌려주고, 돌려주기 싫어도 돌려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여편은 대여증을 상대방의 가슴에 쑤셔넣고 싸늘하게 한마디를 던진 뒤 몸을 돌려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두 호위병은 내가 엽가에서 대체 무슨 존재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편의 얼음장 같은 눈빛 아래서 한마디도 감히 내뱉지 못했다. 기령 일행은 콧방귀를 끼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두 사람을 쏘아보았고 경멸하는 표정을 드러내며 여편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두 호위병은 그제야 몸을 부르르 떨었고 등줄기는 식은 땀으로 흥건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째서 갑자기 현 도련님의 눈빛이 그렇게 무서워진 거지? 현 도련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야? 그들의 기운도 정말 무시무시하던데. 됐어. 현 도련님의 마차를 내가 한번 돌려주고 오겠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상책이지. 엽가대원, 대원, 안으로 들어선 여편은 미간을 찌푸렸다. 대원 안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없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평소라면 엽가에는 노복과 하인들이 적지 않았을 터였다. 원래 여편은 하인들에게 나전 일행을 응접실로 안내하여 쉬게 하려 했으나 지금은 아무도 보이지 않아 여편은 약간 위화함을 느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다들 어디로 간 거야? 갑자기 여편의 민감한 현식이 어떤 움직임을 감지했다. 마치 엽가의 대청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는 서둘러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나 뜻밖에도 그쪽이 텅 비어 있었던 만큼 이곳은 소란스러웠다. 적지 않은 엽가 하인들이 대청 밖에 모여 발뒤꿈치를 들고 안을 엿보고 있었다. 엽전웅, 내게 그런 표정 짓지 마라. 내 엽가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오늘 왕 집사님께서도 계시니 솔직히 말하겠다. 내 엽가의 몇몇 장원은 오늘 팔고 싶으면 팔고 팔기 싫어도 팔아야 할 것이다. 거칠고 탁한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는데 그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여편 일행은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이자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이호연, 너무 심하군. 내 엽가도 그리 만만한 곳은 아니다. 익숙하고 분노에 찬 외침이 울려 퍼졌다. 여편은 그것이 그의 큰아버지 엽전웅의 목소리임을 알아챘다. 만만하지 않다고? 엽전웅, 내가 세태를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 모가 내 장원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왕가에서 내 장원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내 엽가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거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는데 몇 가닥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내 엽가에서 여편이라는 쓸모없는 놈을 낳아 왕가 도련님의 심기를 건드린 것을 탓해라. 아니면 내가 내게 다른 선택지를 주겠다. 엽전운 부자와 여편을 내놓는다면 왕가에서 내 엽가의 살 길을 고려해 줄지도 모른다. 이호연은 매우 독선적으로 말했으며 차가운 비웃음까지 섞여 있어다. 멀리서 여편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현식은 매우 강력했고 청력은 나전 일행보다도 예민했기에 자연히 멀리서도 이호연이 하는 말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다. 이호연, 설마 이가의 가주인가? 여편은 애써 기억을 되살렸다. 이 사람은 이월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사실 과거에는 이가가 엽가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렸고 청산진에서 엽가 외의 두 대가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엽가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엽가 앞에서는 스스로를 하급자라 칭하며 매우 공손하고 겸손하게 굴었다. 예전 자신이 어렸을 때도 이호연은 이가의 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면 현 도련님이라 불렀으니 그의 노예의 근성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어다. 예상치 못하게 이가가 오늘 왕가에 붙어 오르자마자 이렇게 오만방자해지다니. 감히 엽전웅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 칭하기까지 하다니. 예전에 굽실거리고 공손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전형적인 소인배가 득세하여 날뛰는 모습이었다. 나전 일행도 이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엽가가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듯했다. 문 앞에서 엿듣고 있던 하인들은 여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놀란 새들처럼 뿔뿔이 흩어졌고 근처에서 청소하는 척 연기를 했다. 나 교관님, 기령, 당신들은 밖에 서 있으시오. 나 혼자 들어가겠소. 여편은 담담한 어조로 말하며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굳게 닫힌 대청을 향해 걸어갔다. 현 도련님, 당신의 안전은
기령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임 부통령, 이 그에게 분부하기를 반드시 현 도련님 곁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말고 어떤 위험도 겪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현 도련님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었다. 걱정 마시오. 이곳은 내 엽가이니 이가와 유가가 감히 엽가 안에서 내게 손댈 수 없을 것이오. 여편은 싸늘하게 웃었다. 물론 만약 그들이 감히 손댄다면 오히려 더 잘된 일이지. 나는 그들이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오. 여편의 눈동자에는 한 줄기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어떤 이들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했다. 여편이 그렇게 말하자 기령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게다가 아내 일은 엽가의 집안일이었고 그들 같은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여편, 우리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소리쳐라. 나전도 빙긋 웃으며 말했다. 방 안에서 다툼이 한창일 때 여편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여기 정말 시끌벅적하군. 여편은 들어서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고 그의 시선은 대청 안의 모든 사람을 훑었다. 대청 안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상석에는 엽가의 중요한 인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고 심지어 여편과 같은 3대 제자들까지도 모두 분노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반면 손님 자리에는 이가와 유가의 가주들과 몇몇 중요한 인물들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두 가주 사이에는 메브리코의 회색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고 소란스러운 대청 안의 상황을 편안하고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음험한 눈빛을 들이우고 웃는 듯 웃지 않는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여편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월이 바로 그 중년 남자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교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그 지위 또한 결코 낮아 보이지 않았다. 양측은 서로를 증오에 찬 시선으로 노려보았고 대기 중에는 화약 냄새가 진동하며 금방이라도 칼부림이 일어날 듯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아, 내가 돌아왔구나. 엽가 주좌에는 준수한 외모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잔뜩 찌푸려 있던 그의 미간이 순간 기쁨으로 가득 차더니 호랑이처럼 매서웠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아버지. 이 사람을 보자 여편의 목을 대가 울컥이며 움직였다. 마침내 그는 두 마디 아버지를 외쳤다. 그의 기억 속 이 엽전우는 이 몸의 전 주인에게 지극히 잘 대해주었다. 그해 여편의 수련이 더 이상 진전할 수 없게 되자 엽전우는 그를 남월성으로 데려가 수많은 연혼사들에게 눈물겹게 매달리며 치료를 간청했다. 청산진에서 엽가는 호족으로 통했지만 남월성에서는 그저 평범한 가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일반적인 연혼사들은 냉정하고 오만하여 3대 가문조차도 쉽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물며 엽가의 한 제자 따위에 관심을 가질 리 만무했다. 엽전우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애원했으며 치욕을 감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에야 몇몇 연혼사들이 여편을 진찰하게 만들었지만 최종 결과는 아무것도 진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무혼, 과 폐맥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로 인해 여편은 남월성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엽전우는 이러한 불운에도 불구하고 여편에게 조금의 불만도 품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관심을 쏟아부었다. 여편은 전생의 자신 역시 이 아버지에게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라는 두 마디를 외치자 여편은 자신의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공명감을 느끼며 따뜻하고 편안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이 순간에야 비로소 엽소요 였던 자신의 영혼이 여편의 영혼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더 이상의 거리나 방해 없이 완벽하게 융합되었음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대연회장 안은 여편의 등장으로 인해 순식간에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이 시선들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여편.
그 중에는 원한에 가득 찬 도끼 어린 시선으로 여편을 뚫어지게 노려보는 눈빛이 있었다. 그 시선의 주인은 바로 이월이었다. 성현학원에서 그녀는 여편을 모함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엄청난 치욕을 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면목이 없어 강제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성현학원과 심지어 자기 가문 내에서도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다. 다행히 왕가는 그 일로 인해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오늘 그녀는 왕가로 시집갈 예정이었고 가문 내에서의 지위는 오직 그녀의 아버지 이호연에게만 뒤처질 뿐이었다. 최근 며칠 동안 그녀는 왕가의 도움으로 이가와 유가가 엽가를 이렇게까지 몰락시키는 것을 보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도착적인 쾌감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편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다. 이 증오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더욱 강렬해져만 갔다. 그녀는 여편이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고 싶었다. 이 패물 자식. 내가 감히 돌아오다니. 내 놈 때문에 가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똑똑히 보아라. 바로 이때 차가운 꾸짖음이 울려 퍼졌다. 엽가 주저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자가 입을 열었고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이 사람은 바로 여편의 둘째 숙부 엽전당으로 여분의 아버지였다. 둘째 형님, 누구더러 패물이라 하시오. 여편의 아버지 엽전운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셋째 아오, 둘째 형이 정을 봐주지 않는다고 탓하지 마라. 우리 엽가의 일은 모두가 알다시피 여편이 성현학원에서 문제를 일으켜 남월성의 왕가를 경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편만 아니었으면 어찌 이리도 많은 일이 벌어졌겠느냐. 엽전당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하, 내가 바로 여편이냐. 갑자기 유가와 이가의 주저 사이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음험한 눈빛으로 여편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마치 죽은 사람을 보듯이 위아래로 꼼꼼히 훑어보았다. 어디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군. 여편이 담담하게 말했다. 네, 내 놈. 중년 남자의 안색이 변하며 눈빛이 가라앉았다. 이 미물 같은 자식. 말재주도 대단하군. 나는 왕전이다. 왕월, 내 숙부이지. 내 놈이 감히 우리 왕가의 제자를 때려 부러뜨리고 게다가 음모와 관계로 우리 왕가의 제자를 성현학원에서 쫓겨나게 만들다니. 어린 나이에 그 수단이 이토록 악랄하니 실로 천리에 용서받지 못할 일이야. 왕가의 제자들이 폐물이라 스스로를 되돌아볼 줄 모르고 스스로 계집을 찾아다닌 것을 어찌 내 탓으로 돌리느냐. 왕가의 녀석들은 모두 너처럼 뻔뻔한 얼굴 가죽을 지녔더냐. 여편, 내가 왕호를 모함했으면서 감히 이를 저지를 용기는 있고 인정할 용기는 없느냐. 이월이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편의 고압적인 어투를 들으니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 차올랐다. 아, 과연 사건의 당사자인 이월 아가씨도 여기 계셨군요. 여편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비록 당신과 왕월이 벌인 일들이 좀 취향이 독특했고 몇몇 벌거벗은 남자들과 한 곳에 갇혀 왕가의 위험을 다소 모독하기는 했지만 이 개인적인 일들을 내가 굳이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지는 않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네, 내 놈. 이월의 안색이 변했다.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여편을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었다. 그녀는 겨우 분노를 억누르며 원한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패물 자식, 그저 말만 번지르르 할 뿐이군. 너 때문에 엽가가 곧 망할 거라는 것도 모르겠지. 내가 성현학원에 있었을 때는 내가 어찌할 수 없었지만 감히 청산진으로 돌아오다니. 머지않아 내 놈을 썩어 문드러진 시체로 만들고 나는 왕가의 며느리가 될 것이다. 시치. 내가 패물인지는 잠시 접어두고 어쨌든 나는 왕가의 아량의 진정으로 감탄하는 바이다. 그렇게 음탕한 계집이 수많은 교수와 학도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벌거벗은 사내들과 한데 어울렸는데도 왕가가 기꺼이 받아들이다니 나 여편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왕월의 취향이 유별난 것도 무리가 아니었군. 알고 보니 너희 왕가의 인간들 모두가 그런 식이었단 말이더냐. 여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고 왕전을 비롯한 무리들의 안색은 즉시 흑빛으로 변했다. 이 미물 같은 자식, 감히 우리 왕가를 모욕해. 왕전이 벌떡 일어나며 여편을 향해 분노에 차꾸짖었다. 어린 녀석, 함부로 설치지 마라. 오늘은 내 놈이 죽는 날이 될 것이다. 이호연 역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여편의 말에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짙은 살기가 엽가 대연회장 안에 가득 퍼져나갔다. 건방지게, 이 패물 자식, 감히 왕전 일행에게 무례를 범하다니. 어서 빨리 내게 사과드려라. 이 광경을 본 엽전당의 안색이 즉시 변하며 황급히 일어나 여편을 질책했다. 우스운 일이군. 남들이 엽가에서 우리 엽가의 제자를 모욕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감싸주는 자가 있다니. 나는 한 가지 묻고 싶다. 둘째 숙부, 당신은 우리 엽가의 사람이요, 아니면 왕가의 개요? 여편이 차갑게 비웃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엽전당의 마음을 후벼 팠지만 그 이치는 너무나 정당하여 반박할 수 없었다. 잘했다. 둘째 형님, 형님은 몇 번이고 내 아들을 욕했는데 대체 무슨 의도이요? 엽전당, 형님은 아직도 엽시성을 달고 있소. 엽전운의 안색은 매우 굳어 있었다. 엽전당이 자신의 아들을 몇 번이고 패물이라고 욕하는데 어찌 그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됐소. 모두 형제지간에 남들 앞에서 이러는 것은 실로 우리 엽가의 체면을 모두 잃게 하는 것이오. 엽가 가주 엽전웅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왕전 일행을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요구는 죄송하지만 엽가에서 들어줄 수 없습니다. 부디 돌아가 주십시오. 엽가 가주, 심사숙고했소. 왕전의 안색은 음침하게 가라앉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엽가, 당신들은 한 달도 채 안 되어 이미 재산의 절반을 잃었소. 만약 계속 이렇게 고집한다면 나는 엽가, 당신들이 묻힐 땅조차 남지 않을까 두렵소이다. 엽전웅, 대체 뭘 하려는 것이냐. 이가 가주 이호연과 유가 가주 유청걸이 모두 일어서며 지무사 일중의 기세를 퍼뜨렸다. 그들은 엽전웅이 정말로 움직일까 두려워 왕전을 보호했다. 하하, 왕전은 일개 무사일중에 불과했기에 엽전웅의 기세에 억눌려 안색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는 냉정하게 이호연과 유청걸을 밀쳐내고 홀로 대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비웃듯이 말했다. 엽가 가주, 그 정도 실력으로 거들먹거리지 마시오. 우리 왕가에는 지무사 일중이 아직도 많소. 내가 장담하건대 만약 오늘 당신이 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린다면 사흘 안에 엽가 저택은 우리 왕가에 의해 흔적도 없이 폐허로 변할 것이오. 기왓장 하나조차 남지 않을 것이니 믿지 못하겠소. 왕전의 눈은 음험했고 그의 표정은 오만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용기이자 겨우 무사일중 신분으로 엽가 저택에 발을 들이고 오만하게 굴 수 있는 그의 뒷배였다. 여편의 큰 숙부 안색은 몇 번이고 바뀌었다. 잠시 후 그는 결국 이를 악물고 마지못해 기세를 거두었으며 얼굴에는 낙담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뿐만 아니라 엽가의 다른 이들의 얼굴에도 암담한 표정이 떠올랐다. 이것이 바로 3대 가문의 위엄이었다. 겨우 현무경 무사 따위가 이곳에 와서 오만하게 굴어도 그들은 감히 손을 쓰지 못하다니 실로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다. 하하, 엽가도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군. 왕전은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함으로 비웃었다. 내가 여기 서 있으니 너희 엽가의 사람들이 감히 나에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폐물 같은 겁쟁이들 같으니. 엽가 사람들은 모두 주먹을 불끈 쥐었고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그들은 모두 왕전 그 자식을 한바탕 때려주고 싶었지만 그 이후의 결과가 두려워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전 숙부님은 과연 왕가의 고수답습니다. 그야말로 기계가 넘치시고
홀로 엽가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시다니요. 이월이 아첨하듯 일어나 엽가를 한껏 조롱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짝 하는 경쾌한 뺨 때리는 소리가 갑자기 대연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단지 손바닥 그림자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고 이내 그것이 왕전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하여 그를 낡은 자루처럼 바닥에 나동그라뜨리며 두 바퀴 더 굴러가게 했다. 모두의 경악에 찬 시선 아래 여편은 가볍게 오른손을 거두며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 요즘 들어 사방에서 지저대는 개들이 특히 많군. 스스로 맞아달라고 재촉하는 자를 본 것은 처음이요. 과연 왕가의 사람들은 취향이 상당히 독특하구려.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대연회장 안에 맴돌았고 모든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얼어붙었다. 여편이 감히 정말로 왕전을 때렸다니. 그들은 눈을 비비며 이것이 단지 환영이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순간 이월은 얼어붙었고 여펀, 여분, 엽비 일행도 모두 얼어붙었다. 엽가의 두 강자인 엽전당과 엽전웅마저 얼어붙었고 두 대가문인 유천걸과 이호연도 얼어붙었으며 심지어 여편의 아버지 엽전운조차 얼어붙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감히 그가 이런 무엄한 이 어린 녀석이 죽고 싶은가. 이호연과 유천걸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두 사람은 황급히 엉망으로 넘어져 있는 왕전을 부축했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여편의 이 뺨 한 대는 매우 요란하고 경쾌했으며 그의 무사일중 형기를 극도로 섬세하게 발휘한 일격이었다. 비록 왕전이 무사일중의 수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격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입에서는 선혈이 터져 나왔으며 얼굴의 절반은 금세 돼지머리처럼 부어올랐고 치아 몇 개가 뽑혀나갔다. 왕전대인, 괜찮으십니까? 두 사람 이호연은 두려움에 떨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내 놈이 감히 나를 때려. 내 놈이 감히 나를 때려. 왕전은 두 사람의 걱정 어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여편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고 정신이 아득했다. 여편이라는 놈이 감히 자신에게 정말로 손을 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만약 그때 그가 조금도 방비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다면 무사일중인 자신이 이토록 비참하게 얻어맞지는 않았을 것이며 지금처럼 말하는 것조차 힘들지 않았을 터였다. 그의 눈에서는 원한에 찬 도끼 어린 빛이 번뜩였다. 그 시선은 마치 굶주린 늑대 같았고 사악한 귀신처럼 날카로웠으며 폭력과 악의로 가득 차 여편을 산채로 집어삼킬 듯했다. 여편, 내가 감히 왕전 관리사를 때려? 건방지게. 누가 감히 손을 대라고 했느냐? 엽가의 탁자에서도 분노에 찬 꾸짖음이 울려 퍼졌다. 엽가의 몇몇 장로들과 엽전당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여편의 행동으로 인해 왕가의 분노를 살까 두려웠던 것이다. 왕가가 그리 쉽게 건드릴 상대더란 말인가. 여편은 엽가를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이었다. 한참 후 왕전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이 미물 같은 자식, 내 놈은 끝장났어. 알아. 내 놈은 끝장났다고. 내 놈뿐만 아니라 엽가 너희들 모두 끝장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내가 엽가 너희들이 곱게 죽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왕전은 헐떡이며 말을 더듬었다. 수치스러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뺨을 맞다니. 왕전의 마음속에는 원한 외에도 당장이라도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고 싶은 굴욕감이 들었다. 그는 엄연히 왕가의 관리사였고 평생토록 이토록 체면을 구긴 적이 없었다. 실로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존엄이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진정하십시오. 왕전 관리사님. 부디 진정하십시오. 오해입니다. 이 일에는 분명 어떤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철없이 행동한 것이니 왕전 관리사님 부디 나무라지 마십시오. 옆가의 몇몇 장로들이 황급히 나서서 설명했고 그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가득했다. 그중 엽전당을 비롯한 몇몇은 직접 옆편을 비난했다. 이 미물 같은 자식, 당장 내게 무릎을 꿇어라. 어서 빨리 무릎 꿇고 사과드려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그들은 연신고함을 지르며 왕전에게 끊임없이 아첨하듯 웃었고 마음속으로는 옆편을 쉴 새 없이 욕하고 있었다. 이 자식. 폐물 옆편이 미친 것인가. 감히 왕전에게 손을 대다니. 이제 나는 이 폐물이 성현학원에서 정말 제멋대로 날뛰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나 대담무쌍하고 실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짓을 저질렀으니 저 쓸모없는 놈은 누구를 건드려도 하필 왕가를 건드리다니. 정말이지 막장이다. 진정으로 불행한 가문이로다. 어찌 저리 재앙을 몰고 다니는 폐물을 낳았을꼬. 옆편은 그들의 얼굴을 담담히 그러나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입을 열어 비난을 쏟아내는 이들 중에는 옆 가문의 이숙인 엽전당, 그의 이고모인 엽전령, 그리고 몇몇 가문의 원로들이 섞여 있었다. 그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지극히 평온한 눈빛으로 그들을 마주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가문이라는 것입니까? 방금 전 그 어리석은 자가 우리 옆가더러 손을 쓰라고 부추겼고 나는 그저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당신들 모두 그토록 경악하며 혼비백산하는 모습이라니 설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까? 겨우 왕가의 하인 한 명 때문에 이토록 혼이 나갈 정도로 겁에 질리다니요. 당신들 가문의 존엄은 대체 어디로 내던진 것입니까? 옆편은 연이어 질문을 쏟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싸늘하게 변해갔고 마치 천둥처럼 쩌렁쩌렁 울리며 모든 이들의 심장을 거세게 때려 내부를 뒤흔들었다. 그 차가운 질문들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그들의 마음에 박혀 오랫동안 쌓아온 위선과 비겁함을 꿰뚫는 듯했다. 무례하구나. 옆편, 너는 여러 번 가문의 위기를 초래했는데 도대체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이냐. 오늘 너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 옆가의 체면은 어디에 서겠느냐. 당장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엽전당은 벌떡 일어서며 옆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전신에서는 날카로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고 일중 지무사의 기세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압도적이었다. 그 압력은 옆편을 맹렬하게 짓누르며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자신의 속마음을 정곡으로 찔리자 엽전당은 수치심이 극에 달해 분노로 폭발하고 말았다. 옆가문의 2세대 주요 인물들 중 엽전당은 가주 엽전운과 동급인 일중 지무사 수련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으며 그 외에도 옆가에는 단 한 명의 일중 지무사 원로만이 존재했기에 그의 물력은 상당한 위세를 자랑했다. 그의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렸고 뼈 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냉기가 대청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 모두 저 자 때문입니다. 가문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 자의 소행입니다. 만약 저 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옆가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이숙, 여분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 옆편이 성현학원에서 그렇게 오만하고 방자하게 굴며 왕가의 왕호를 경노시키지 않았다면 왕가가 어찌 우리 옆가를 상대하려 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왕월에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가문의 주원에 두 다리를 부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죽가문이 우리에게 손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만 저런 인간은 가문에 남아봤자 재앙만 뿌릴 뿐입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여분과 옆빛 또한 벌떡 일어나 목청을 돋워 옆편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비난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옆편이야말로 모든 불행의 근원인 양 끊임없이 몰아붙였다. 그들은 마치 이 기회에 옆편을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듯 잔혹한 말들을 쏟아냈다. 엽전당, 너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엽전우는 황급히 여편의 앞에 서서 그를 가로막으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아들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역력했다. 삼재, 내 앞에서 비켜라. 이 폐물은 가문의 자원을 너무 많이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수많은 골칫거리를 가져다 주었다. 그를 징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엽가는 심연으로 떨어질 것이다. 만약 내가 비켜서지 않는다면 이 둘째 형이 무정하다고 원망하지 마라. 엽전당, 내 아들에게 손대고 싶다면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엽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다지 크지 않은 그의 몸집은 여편의 앞을 굳건히 막아서며 마치 하늘이라도 떠받칠 수 있을 듯한 결연한 자세를 취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엽전당을 응시했고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키려는 맹렬한 투지가 그의 작은 체구에서 폭발하는 듯했다. 대청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삼재, 이것은 내가 자초한 일이다. 엽전당의 눈에서는 섬뜩한 한광이 번뜩였다. 그의 오른손에서는 위협적인 형기가 번쩍이며 불길한 기운을 내뿜었다. 내가 아직도 옛날 엽가의 제1천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 너 또한 내 아들처럼 그저 폐인에 불과해. 당장 내 앞에서 꺼져라. 강력한 형기가 물처럼 쏟아져 나오며 엽전운과 여편을 향해 미친 듯이 맹공을 퍼부었다. 그 기세는 마치 사나운 폭포수 같아서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다. 모두 멈춰라. 바로 이때 가주 엽전웅이 갑자기 우렁찬 포효와 함께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어 엽전당의 공격을 막아섰다. 그의 개입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엽전당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대영, 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설마 가문에 골칫거리를 가져다주는 두 폐물을 감싸고 돌려는 것입니까? 내가 뭘 하냐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뭘 하려는 건지 묻고 싶구나. 엽전웅은 격노하여 펄펄 뛰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하하, 참으로 아름다운 형제의 정의로구나. 왕전의 음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도끼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엽전웅,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여편을 넘겨준다면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과거의 일을 따지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엽가는 우리 왕가 무사들이 너희 집 대문을 짓밟아버릴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꽂혔고 엽가 사람들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왕전의 협박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엽가 전체의 존망을 흔드는 강력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엽가문의 모든 이들의 얼굴은 일제히 어둡게 가라앉았다. 왕가의 세력은 너무나도 막강하여 엽가로서는 감히 그들에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대였다. 저 폐물 여편 같으니라고. 진작에 저 빌어먹을 토끼 같은 놈이 이런 일을 벌일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일찍 죽어버리게 내버려둘 것을. 엽가 사람 중 일부는 속으로 음침하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굴하지 않는 표정으로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왕전이 여러 차례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동안 엽가 제자들로서 그들은 모두 가슴속에 울분을 사기며 당장이라도 주먹 한 방 날려주고 싶은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왕가에 대한 깊은 증오와 함께 자신들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엽전웅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하다가 마침내 분노와 함께 입을 열었다. 왕전 관사님, 이전에 분명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쩔 수 없이 철없는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왕전 관사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그 아이의 일에 너무 마음 쓰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오해, 철없는 행동이라고. 왕전은 차갑게 비웃었다. 그 말은
엽가주께서 결국 그 녀석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인가? 그의 눈빛은 맹렬한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누구도 왕전이 엽가에 대해 품고 있는 증오를 의심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한쪽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호연과 유천걸은 속으로 더욱 기뻐했다. 최근 며칠 동안 왕가의 지지를 받은 이가문과 유가문은 아무리 애써도 엽가의 재산 절반만을 집어삼킬 수 있었다. 나머지 절반은 아무리 노력해도 빼앗을 수 없었는데 이는 왕가가 전력을 다해 돕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엽가가 왕전에게 완전히 죄를 지었으니 엽가의 몰락은 이제 머지않은 듯했다. 엽가가 완전히 붕괴되면 그때는 청산진이 이들과 유가문의 천하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엽가의 비극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채울 계산이 빠르게 오고 갔다. 전숙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이월은 사악하게 앞으로 나서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엽가주, 여편을 넘겨주신다면 엽가에는 아직 살 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영,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설마 저 폐물 하나 때문에 엽가 전체를 연루시키려는 것입니까? 엽전당 또한 차가운 목소리로 꾸짖었다. 엽전웅의 얼굴은 혼란으로 뒤엉켰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여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미미하게 놀랐다. 모든 사태의 원흉인 여편은 천진난만하게도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는 듯 평온하고 여유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알듯 말듯한 옅은 미소가 감돌고 있었고 대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냉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하는 것을 관람하는 듯했다. 그의 초연한 태도는 주변의 혼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묘한 미화감을 자아냈다. 더욱이 그의 두 눈은 맑고 투명하면서도 깊고 그윽하여 마치 깊은 밤하늘과도 같았다. 엽전웅은 그 눈에서 헤아릴 수 없는 심오함을 느끼며 도저히 속을 짐작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갑자기 전율했다. 한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여편은 겨우 현도 일맥을 개통할 수 있을 뿐이었던가. 이전에는 성현학원에서 줄곧 꼴찌를 면치 못했는데 어찌하여 오늘날 이토록 기세를 떨치며 왕가의 왕호를 처참하게 때려눕히고 심지어 그가 성현학원에서 퇴학당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심지어 내 아들 여편의 입을 통해 여편이 주가문의 주원까지 때려눕혔다는 소식까지 들었다. 며칠 만나지 못한 사이에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지만 왕가의 왕홀에게 죄를 짓고 주가문의 주원에게까지 죄를 지었다. 왕가 하나만으로도 엽가가 쇠락의 길을 걸을 판인데 만약 주가마저 손을 댄다면 엽가는 정말로 끝장날 것이 분명했다. 한 제자 때문에 가문 전체를 연루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그러나 여편은 어쨌든 엽가의 제자였다. 만약 그를 외부인에게 넘겨준다면 가주인 자신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가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문에 대한 모욕이 될 터였다. 엽전웅의 마음은 심히 번뇌에 잠겼다. 그는 가주였기에 고려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고 일순간 그는 깊은 망설임에 빠져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고 그 어느 쪽으로도 쉽게 기울지 못하고 있었다. 어찌 된 겁니까? 엽가주께서 아직도 망설이는 겁니까? 폐물 한 명 때문에 가문 전체를 연루시키는 것은 전혀 가치 없는 일입니다. 왕전은 nim침하고 냉혹하게 입을 열었다. 엽전웅이 여편을 넘겨주든 말든 왕전은 엽가를 그냥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만약 여편을 붙잡아 왕가로 데려갈 수 있다면 틀림없이 족장과 왕홀은 매우 기뻐할 것이었다. 게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엽가의 기세를 더욱 꺾고 그들의 깊은 내면까지 타격을 줄 수 있을 터였다. 대영, 당신은 가주입니다. 더럽혔고 우리 왕가의 위엄을 모욕했으며 심지어 나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어찌 그를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대형. 엽전운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감히 자신의 아들에게 손을 대려 한다면 먼저 자신을 넘어서야 할 것이었다. 상황은 일순간 극도로 긴장되었다. 대청 안의 공기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모든 이들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내 손주에게 감히 누가 손을 대는가? 바로 이때 천둥처럼 웅장하고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 팽팽한 긴장감을 깨뜨렸다. 오르릉거리는 뇌성처럼 모든 이들의 귀를 먹먹하게 하고 얼굴색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 소리는 대청 전체를 뒤흔들며 모든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아버지, 엽전우는 눈썹을 치켜떴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기색이 역력했다. 할아버지, 냉소를 머금고 있던 여편의 얼굴 또한 살짝 풀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따뜻한 감정이 밀려들었다. 왕가의 위협은 본래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른바 가문이라는 것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 외에 단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에 따뜻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노인이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감히 누가 내 손주에게 손을 대는가? 지극히 단순한 이 한마디는 그 사람의 확고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흔들림 없이 분명히 밝혔다. 그 말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망설임도 없이 오직 단호한 보호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옆 노대인, 유가문과 이가문 사람들의 몸 또한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대청 안을 바라보았다. 대청 안에는 무복을 입은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기세는 마치 태산처럼 웅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흔들림 없는 굳건함이 느껴졌고 번개 같은 그의 눈빛은 극한의 압박감을 동반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대청 안의 공기마저 휘저어 놓았다.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는 듯한 강렬한 기운이었다. 희끗희끗한 긴 수염을 가진 그 노인은 키가 크고 늠름한 체구였다. 그가 대청에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에게는 마치 기울어가는 대세를 바로잡고 하늘을 떠받치며 땅에 굳건히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다른 사람들의 심령에 엄청난 중압감을 안겨주었다. 이 노인이야말로 엽가의 전대 가주이자 여편의 할아버지인 엽해천이었다. 노인의 등 뒤에는 대략 7, 8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여편에게 윙크를 했다. 이 소년은 여편의 사숙 엽전진의 아들인 엽령이었다. 엽가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엽령은 어릴 때부터 여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형님, 형님하고 불렀을 정도로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 방금 전 노대인을 몰래 부르러 간 것이 바로 이 엽령이었다. 엽해천의 등장으로 인해 대청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모두가 경외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 폐관 중이셨지 않습니까? 어찌 나오셨습니까? 노대인이 다가오자 엽전웅은 즉시 뒤로 물러나 한쪽에 섰다. 이 늙은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집은 너희들 때문에 이미 다 망가졌을 것이다. 엽해천이 차갑게 일갈하자 그 위압적인 기세에 엽전웅을 비롯한 무리들은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는 엽가문의 2세대 제자들과 한 무리의 원로들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방금 전 누가 감히 내 손주를 넘겨주겠다고 말했느냐? 엽전당 무리는 더 이상 이전의 오만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움츠러들었으며 눈빛은 번뜩였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엽가의 어엿한 장로들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 엽가의 자손을 넘겨줄 정도로 타락하다니. 너희들이 살아온 세월은 모두 헛된 것이었구나. 잠시 후에 너희들은 따로 처리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엽가 장로들의 비겁함을 뼈아프게 질책하는 듯했다. 대청에는 엽해천의 압도적인 존재감만이 가득했다. 엽가 제자들을 훈계한 후 엽해천은 시선을 돌려 이가문과 유가문 무리를 향했다. 이호연, 유천걸, 너희 두 가문은 참으로 장래가 창창하구나. 엽해천은 주자리에 꼿꼿이 앉았다.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태산처럼 굳건했고
번개처럼 번뜩이는 두 눈은 사자처럼 정면을 응시하며 패도적인 기세를 내뿜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들 만큼 강력한, 날카롭고 맹렬한 기운이 거침없이 퍼져나갔다. 노대인의 시선이 자신들을 훑어 지나가자 이 가문과 유 가문 사람들은 모두 조개처럼 입을 닫고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엽가가 이 가문과 유 가문 위에 군림하며 청산진에서 가장 강대한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 옆해천의 존재 때문이었다. 수십 년 전 노대인은 홀로 청산진에 당도하여 경이로운 실력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했고 당시 이 가문과 유 가문을 꼼짝 못하게 만들며 거대한 엽가를 강경하게 세웠다. 그는 청산진 약초 무역의 6, 7하를 독점했다. 비록 지금에 이르러서도 노대인의 이중 지무사 실력은 이 청산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였고 감히 그 누구도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옆 노대인의 시선에 붙잡히자 이 가문 가주와 유 가문 가주조차 속으로 전율을 느꼈고 조금 전에 오만하고 건방진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중 지무사가 한번 경노하면 그들이 데려온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기에 충분한 힘이었다. 그들의 안색은 급격히 변색되었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직 왕전만이 여전히 날카롭고 사악한 눈빛을 유지하며 차갑게 비웃었다. 옆 노대인, 과연 대단한 니풍이로군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남월성에서 가장 강한 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큼하고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는 누구냐? 옆 노대인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왕전의 얼굴색이 변했다. 저는 왕가의 왕전 관사입니다. 겨우 일개 관사 주제에 감히 우리 엽가에서 위세를 부리려 드는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노대인은 차갑게 꾸짖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고 마치 더러운 벌레를 쫓아내듯 무심하고 단호했다. 너. 왕전은 옆해천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왕전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상대방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옆하천, 엽가 너희들이 대단한 줄 아느냐? 만약 우리 왕가를 건드린다면 우리 왕가가 너희를 없애려고 마음먹으면 너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위협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아직도 내가 직접 나서기를 바라나. 노가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빛에서는 섬뜩한 한기가 번뜩였고 넓은 대청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비웃듯이 차갑게 웃었다. 이 옆하천은 청산진에서 홀로 맨몸으로 모든 기반을 일궈냈다. 100번도 넘는 피비린내 나는 사투를 겪으며 수십 년간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한 적이 없다. 왕가 너희가 엽가를 집어삼키고 싶다면 그의 합당한 실력을 먼저 갖춰야 할 것이다. 돌아가서 너희 주군에게 전해라. 간덩이가 부었다면 왕가 너희들이 직접 이곳으로 오라고. 이 청산진에서는 왕가 너희들이 와도 돌아가지 못할까 두렵다. 기백. 진정한 기백이다. 옆 노가주에. 이 말을 듣자 엽가 제자들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벅찬 감각이 치솟았다. 과연 노족장님답다. 사나이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오걸의 자세다. 만약 앞뒤로 두려워하고 이리저리 망설인다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머리 위로 기어오르려 들 것이 분명하다. 이 노가주의 강렬한 태도는 이전에 엽전웅 일당이 보였던 비겁하고 유약한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무사람들의 가슴 속에 웅장하고 뜨거운 열정을 단숨에 불어넣었다. 좋아, 좋아, 좋아. 왕전은 연이어 3번이나 좋아를 외쳤다. 분노로 인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의 입꼬리는 비틀려 올라갔다.
이 청산진의 일은 원래 이가, 류가, 그리고 너희 옆가 간의 문제였다. 하지만 오늘 이 어린 짐승 같은 여편이라는 놈이 나를 때렸으니 이제는 우리 왕가의 일이 되었다. 우리 왕가는 절대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돌아가서 가주에게 보고하면 너희 옆가는 반드시 철저히 파멸될 것이다. 왕전은 분노에 가득 차 크게 포효했다. 아직도 물러가지 않고 뭘 하는가. 노가주가 눈을 크게 뜨고 차갑게 꾸짖었다. 이중 지무사의 위압감이 갑자기 덮쳐들자 왕전은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겨우 숨을 들이쉬고 팔을 휘저었다. 가자,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발걸음을 옮겨 떠날 채비를 했다. 이가와 류가의 사람들도 왕전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 여편이 갑자기 차갑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왕전, 당신은 우리 옆가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한참 동안 위세를 부리고 무력을 과시했는데 설마 이대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가?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설마 옆가가 나를 붙잡아두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왕전은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시선으로 뒤를 돌아보며 비웃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노가주 여파천조차도 위아한 표정으로 여편을 바라보았다. 노가주는 기백이 넘치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왕전에게 살수를 쓸 정도는 아니었다. 어찌되었든 현재 두 가문은 그저 상업적인 부분에서만 충돌했을 뿐이었다. 관례에 따르면 만약 왕가의 관리인에게 공개적으로 손을 댄다면 두 가문은 진정으로 전면적인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될 터였다. 옆가가 왕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그것이 왕가와 진정으로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옆편, 너는 또 뭘 하려는 것이냐? 아직도 문제를 충분히 일으키지 않았다는 말인가? 옆전당은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당신이 간섭할 바가 아니다. 여편의 이 말은 옆전당을 거의 피를 토하게 만들 뻔했다. 여편은 그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노가주에게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인 뒤 이내 차갑게 웃으며 왕전을 바라보았다. 물론 당신을 붙잡아둘 필요는 없다. 다만 왕전 당신이 옆가에 와서 마음껏 위세를 떨치고 무력을 과시했는데 만약 당신에게 따끔한 본때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옆가를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닌가. 여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어다. 하아. 왕전은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그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는 기청을 찢을 듯했다. 고작 너 따위가 감히 나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딱 한마디만 하겠다. 만약 너희 옆가 사람들 중 그 누구라도 감히 나를 건드린다면 우리 왕가는 너희 옆가와 죽음을 불사하고 맞설 것이다. 지난번 그가 여편에게 맞았던 것은 그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옆가가 또다시 그를 건드린다면 그것은 공개적인 도발 행위나 다름없었다. 마치 우리 두 가문이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 같은 소리로군. 여편은 피식 비웃으며 차갑게 고개를 돌려 대청을 향해 입을 열었다. 사람들아, 저 왕전이라는 놈을 붙잡아 실컷 두들겨 팬 후에 옆가 저택에서 끌어내버려라. 바로 그때 옆가의 모든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대청 밖에서 몇몇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소저, 夸광. 대청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면서 밖에는 몇몇 건장한 체격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맹렬한 기세로 돌진해 들어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키가 크고 우람했으며 곧바로 왕전이 있는 곳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민첩하고 맹렬하여 거침이 없었다.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 여파천, 너희 옆가는 정말 살기 싫은 것이냐? 이호영과 류청걸은 갑자기 안색이 변하며 크게 소리쳤다. 두 사람은 동시에 왕전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 그들은 반드시 왕전을 보호해야만 했다. 여파천 일행 역시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난입한 이들은
그들이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고 애초에 옆가의 사람들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세를 보아하니 저들은 모두 무사삼중의 경지에 도달한 자들로 결코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었다. 쿵, 쿵, 쿵.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전개되었고 대청하는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이호연과 류천걸은 선두에 나서 세 사람을 막으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세 사람의 등 뒤에서 한 그림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환상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두 다리는 놀랍게도 혼자의 힘으로 두 명의 대가주를 막아섰다. 단 한순간의 방심이 기령 일행 세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재빠르게 왕전의 앞으로 돌진했다. 제61장 한바탕 두들겨. 왕전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그는 연이어 뒤로 물러서면서도 입으로는 허세를 부리며 크게 소리쳤다.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손을 대다니. 내가 누군지 알고나 하는 짓이냐. 멍청한 놈. 기령은 차갑게 비웃으며 왕전에 남은 뺨에 직접 강렬한 따기를 날렸다. 그 결과 왕전의 다른 뺨 역시 부어올라 마치 두 개의 찐빵처럼 되었다. 나는 왕가의 관리인 왕전이다. 감히 나를 때리다니 내가 너희 온 가족을 죽여버릴 것이다. 왕전은 눈을 부릅뜨고 피를 한 움큼 뿜어내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하, 왕가가 대체 무엇인데? 놈을 실컷 두들겨 패라. 기령 일행 세 사람은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전력을 다해 맹렬히 왕전을 구타했다. 왕전이 피를 잔뜩 토하며 바닥에 나뒹굴고 몸에 걸친 옷가지가 성한 곳 하나 없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만두지 못할까? 이호연은 결국 라전에게서 벗어날 기회를 찾아내어 쌍권을 들어 기령 일행을 뒤로 물러나게 했다. 이가 가주, 감히 나에게 손을 대다니 무슨 죄를 짓는지 알고나 하는 짓이냐. 기령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호연은 원래 계속 손을 쓰려 했지만 기령의 강렬한 기세에 압도되어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왕전을 먼저 부축해 일으키는 수밖에 없었다. 왕전은 기령 일행 세 사람에게 한바탕 실컷 얻어맞아 원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두 눈은 부어올라 가느다란 틈만 겨우 보였고 앞니는 17, 18개나 빠져 있었다. 이 정도면 됐다. 라 교관, 이제 충분하다. 저놈들을 당장 쫓아내라. 여편이 무심한 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제야. 류천걸을 완벽하게 제압하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던 그림자가 멈춰서더니 한쪽으로 물러섰다. 여편, 이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 왕전은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고 목소리에는 원한과 도끼가 가득했다. 그는 여전히 피를 뿜어내면서 기령 일행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간덩이가 부었다면 이름을 대라. 너희 온 가족을 죽이지 못한다면 나는 왕씨 성을 버릴 것이다. 하, 기령은 차갑게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잘 들어라. 이 몸은 길을 가든 앉아있든 이름을 바꾸지 않는 법. 남월성 성위군 제1대대 대대장 기령이다. 만약 왕전 내가 복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남월성으로 나를 찾아와라. 이 몸이 너의 대림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하하, 나도 마찬가지다. 성위군 제2대대 대대장 진풍. 성위군 제3대대 대대장 냉도. 어서 와보시지. 다만 내가 이 정도의 간덩이조차 없을까 두렵구나. 세 사람은 차갑게 비웃으며 입을 열었고 동시에 성위군 대대장 신분을 증명하는 패를 꺼내 보였다. 반짝이는 은빛 패는 이가 가주 이호연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방금 자신이 상대했던 자들이 놀랍게도 남월성 성위군의 대대장들이었던 것이다. 너희는. 왕전도 충격을 받아 움찔했다. 기령은 비웃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 몸이 너에게 몇 대의 따기를 날린 것은 그저 너를 눈여겨봤다는 의미일 뿐이다.
심지어 너희 왕가의 이가 왕선조차도 우리 통령에게 대감옥에 같았는데 너 따위 관리인 나부랭이가 감히 현소저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굴다니. 현소저는 성현학원에서 너희 왕가의 천재 왕비와 주가의 천재 주연을 폐인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너희 왕가와 주가는 현소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그런데 고작 관리인인 내가 감히 이곳에서 잘난 척하며 허세를 부리다니. 만약 현소저가 제지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너를 때려 죽였어도 너희 왕가는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빨리 꺼지지 못할까. 설마 우리가 너희들을 성의소로 초대해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냐. 기령 일행이 연이어 꾸짖자 왕전 일행의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들은 너무나 분노하여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간신히 몸을 움직여 엎가 대청을 비틀거리며 빠져나갔다. 옆편, 저들은 누구냐? 여파천은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기색은커녕 오히려 살짝 찌푸린 미간에는 걱정이 엿보였다. 할아버지, 이분은 성현학원의 라전 스승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성위군 대대장들로 저의 수행원들입니다. 저를 집으로 호송하기 위해 특별히 따라왔습니다. 라 교관님, 기령, 잠시 물러나 계십시오. 잠시 후 할아버지께 부탁하여 쉬실 곳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라전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옆편,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를 불러라. 기령 일행 세 사람은 즉시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현소저. 그리고는 정중하게 물러나 밖으로 나갔다. 이 모습을 본 옆편. 일행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다. 세상에, 냉정한 얼굴의 교관이 옆편과 함께 돌아왔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옆편,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어째서 성위군 대대장이 너의 수행원이 되었고 학원의 스승이 너를 따라 돌아온 것이냐? 라전 일행이 사라진 뒤 여파천이 입을 열어 물었다. 그의 말투는 매우 진중했으며 굳게 찌푸린 미간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대청에 모여있던 옆가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옆편을 주시했다. 옆편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께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 이용당하여 저의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시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저 저의 호의 무사들일 뿐입니다. 라전 스승님께서 저를 따라온 것도 저를 보호하기 위함일 뿐이고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있으며 그 어떤 이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왕가와의 충돌 역시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옆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파천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놀란 눈으로 자신의 손자를 바라보았다. 옆편의 말대로 기령 일행을 본 순간 그는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옆편이 다른 사람의 장기말이 되어 그들이 옆가를 이용하여 왕가와 대립하게 만들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아직 입을 열어 묻지도 않았는데 옆편이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해주다니 그의 사고방식이 이렇게나 빠르고 예리할 줄이야. 내가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다고?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 성위군 대대장이 어떤 인물인데 저 사람들이 내 명령을 따른다고? 내가 도대체 누군데? 옆편, 솔직히 말해라. 저 사람들이 너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냐? 옆전당은 가차없이 연이어 추궁했다. 부친, 이 일에는 분명히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옆편은 그를 차갑게 한번 쳐다본 후 여파천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그들이 어째서 저의 명령을 따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드리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옆가에 불이익을 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없는 것이냐.
게다가 성현학원의 그 스승이란 자는 일중지무사의 강자인데 어째서 너를 따라 이곳으로 온 것이냐. 저들은 분명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부친. 반드시 명확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여편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기이한 일이었다. 조금 전 라전은 혼자의 힘으로 일중지무사의 두 대강자, 이호영과 류청걸의 합공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 실력은 엽전웅 가주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며 일중지무사 중에서도 최정상급에 속하는 강자였다. 그런 인물이 어찌 여편을 따라다니며 그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사람들이 쉽사리 믿기 힘든 일이었다. 엽전웅 가주와 맞먹는 강력한 강자가 엽가에 폐물 제자 하나를 보호한다니 그것은 마치 황제가 거지를 보호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아무런 수상한 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여편, 여분, 엽비, 너희 세 사람은 성현학원에서 공부했으니 이 라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 전부 말해보거라. 할아버지. 여편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비록 여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라전은 정말로 저희 성현학원의 스승이 맞습니다. 무술교과를 가르치는 교관입니다. 그는 6년 전 성현학원에 합류했는데 주이신 원장님께서 직접 왕성에서 모셔온 분입니다. 스승이 되기 전에는 왕국 금사군단의 교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한 전역에서 부상을 입어 제대하게 되었고 원장님의 초대를 받아 학원에서 가르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금사군단의 교위라고? 어쩐지 그에게서 군인의 기백이 느껴지더라니. 방금 그가 펼친 기술들도 분명 군대의 스타일이더군. 엽가 대청 안에서는 연이어 감탄사와 놀라움이 터져나왔다.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금사군단은 유흥국 최강의 정예 부대이자 에이스 군단이다. 그들의 교관은 분명 중간 계급의 장군이었으며 그 지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높았다. 일반인들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전역한 후에도 그 영향력은 여전히 엄청나고 두려운 수준이었다. 그런 금사군단의 교관 한 명과 라멀성의 대대장 3명이 감히 엽가의 한 제자를 호위하다니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 누구도 감히 믿지 못할 것이다. 마치 강물 바닥에 달을 건지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허황된 이야기였다. 엽가 사람들은 모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심지어 옆에 천조차 멍하니 서 있다가 쓴웃음을 지었다. 이 순간 그는 여편이 그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되었다. 대체 누가 감히 여편을 조종하려 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무슨 의도를 품을 수 있단 말인가? 엽가는 단지 청산진의 한 지역 세력에 불과하다. 만약 정말로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면, 이토록 엄청난 인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면 애초에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저 한마디 말만으로도 엽가를 소멸시키는데 충분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아, 맞다. 옆에처는 다시 눈살을 찌푸렸다. 방금 전성 위군 대대장이 말하기를 내가 주가의 주영과 왕가의 왕비를 폐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더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 일은 이미 며칠 전에 발생했지만 왕가와 주가는 급히 성주부와 해결하러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여편은 즉시 간략하게 발생한 일을 설명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멍하니 얼어붙었다. 너는 우리 가문을 나락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냐? 안 돼. 아버지, 반드시 여편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만약 넘겨주지 않는다면 우리 엽가는 그의 손에 의해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엽전당은 계속해서 참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크게 외쳤다. 다른 족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마음속 깊이 절망감을 느꼈다. 맙소사, 여편은 왕가의 제자를 퇴학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했단 말인가.
기어이 주가와 왕가의 두 천재까지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다니 대체 그는 원한이 아직 충분히 깊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왕가 하나만으로도 엽가는 사방이 위기에 처해 거의 멸망할 뻔했는데 여기에 주가까지 더해지다니 이제는 애초에 저항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 두 대가문이 억압아래에서 엽가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멸망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썽꾸러기 녀석은 정말로 일을 만드는데 도가 텄구나. 그럴 리가 없어. 바로 이때 여편을 포함한 세 사람이 갑자기 소리쳤다. 여편, 도대체 내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허풍을 떠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학원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비는 영무경 무사로 돌파했다고 한다. 내 실력으로 어떻게 그를 투기장에서 물리칠 수 있었다는 말이냐? 맞아. 주연의 천부적인 재능도 왕비에게 전혀 뒤지지 않았어. 심지어 우리 셋도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모두 쓰러뜨릴 수 있었단 말이냐. 여패천 일행도 의심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 여편의 실력은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몇 년 동안이나 줄곧 일맥경지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떻게 성현학원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 두 대가문이 두 천재를 한 번에 쓰러뜨리다니 이 일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편은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저 두 명의 쓸모없는 폐물일 뿐인데 불가능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너희들이 그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내가 그들보다 못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너희들의 저 놀란 표정을 좀 보아라. 너. 여분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저 두 명의 쓸모없는 폐물일 뿐이라고. 정말 뻔뻔스럽게 말하는구나. 나조차도 육맹무자에 불과한데 왕비와 주연은 이미 영무경 무사였다. 고작 너 따위가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허황된 이야기를 지어내서 할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는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 어서 진실을 말해봐라. 말할 필요도 없이 여부는 엽전당의 아들이었기에 항상 아버지의 편에 서 있었다. 속여. 내가 누구를 속일 필요가 있단 말인가. 영무경 무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눈을 크게 뜨고 잘 봐라. 이것이 무엇인지. 여편은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직접 현기를 끌어올렸다. 그러자 농밀한 현기광이 그의 몸에서 갑자기 뿜어져 나와 장내 전체를 경악시켰다. 이것은 현기광이 아닌가. 현아, 내가 영무경으로 돌파한 것이냐. 엽전운이 가장 먼저 반응하며 흥분하여 여편의 두 어깨를 움켜쥐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가득 고였다. 현아, 너는... 여패천 노가주도 깜짝 놀라 멍하니 굳어버렸다. 할아버지, 아버지, 불초한 이 아이가 방금 영무경으로 돌파했습니다. 여편의 성격상 그는 이 사실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노가주 일행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현아, 현기를 충격해보거라. 이 말을 듣고 여패천은 더욱 격양된 얼굴로 급히 여편의 손목을 잡고 그의 기운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편은 할 말이 없었지만 노가주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줄기 현기를 뿜어냈다. 소년이 방금 뿜어낸 강한 기운을 느끼자 옆 노가주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점점 더 큰 미소가 번졌다. 하, 과연 돌파했구나. 내 손자가 정말로 돌파했어. 정말 하늘이 도왔구나. 하늘이 도왔어. 마침내 옆 노가주는 참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현아, 내 기억으로는 내가 올해 겨우 14살이었지. 그렇다면 내년에는 왕국의 현령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냐. 여편은 코를 만지며 말했다. 아마 문제없을 겁니다. 하아, 정말 좋다. 정말 너무 좋다. 이제 누가 감히 내 손자를 폐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
모두 너희들 때문이다. 즉, 한심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내 손자를 넘겨주라고 요구까지 하다니 이 나이 먹도록 헛되이 살았구나. 왕국의 현령학원은 바로 왕국 전체의 무학성지이며 그곳을 졸업하는 천재들 대부분은 왕국의 기둥이 될 수 있어다. 만약 운이 좋다면 심지어 귀족으로 봉해질 수도 있었다. 그때가 되면 엽가는 더 이상 청산진의 일개 지역 세력이 아니라 3대 가문에 전혀 뒤지지 않는 귀족 가문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었다. 노가주는 수염을 세우고 눈을 부릅뜨며 흥분으로 극에 달했다. 가문 내의 다른 족인들도 크게 흥분했다. 노가주와는 대조적으로 옆에 서 있던 여펑과 다른 엽가, 후배들은 모두 멍하니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폐물이라 불리며 억압받던 여편이라는 자가 오늘 순식간에 영무경으로 돌파하다니 이토록 엄청난 역전극은 그 소년들의 가슴에 사정없이 강타했다. 이때 그들은 모두 혼란에 빠졌다. 여편조차 이미 영무경으로 돌파했는데 그렇다면 가문의 천재라고 불리던 자신들이야말로 정말 폐물이었던 것일까? 바로 이때 엽전당이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듯이 비꼬았다. 아버지, 너무 성급하게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편이 정말로 영무경으로 돌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무호는 자색 무혼입니다. 그런 사람은 설령 현령학원에 들어간다 해도 졸업할 수 없을 것이며 미래의 성취 또한 제한적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일부 족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흥분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그렇다. 여편의 무호는 그저 자색 무혼일 뿐이었다. 설령 영무경으로 돌파하고 현령학원에 들어갈 수 있다 해도 미래의 성취는 예전처럼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무호는 무사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다. 아, 맞다. 모두가 아쉬움을 느끼는 와중에 여편은 갑자기 코를 극적이며 다시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영무경으로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대지 무혼도 각성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원래 쌍무혼이었고 이전의 무혼은 다른 무혼이었던 것이죠. 말을 마친 여편은 직접 대지 무혼을 발동시켰고 희미한 황금빛 광채가 순식간에 그의 전신을 감쌌다. 이미 그들에게 돌파 소식을 전했으니 계속해서 그들에게 흥분을 조금 더 안겨주자고 생각했다. 장례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온갖 일들이 겪어지고 나서야 대청에서의 소동은 마침내 끝이 났다. 엽 노가주는 즉시 엽전당을 그 자리에서 엄중하게 처벌했다. 그에게는 엽가에서의 발언권이 1년 동안 박탈되었고 그가 관리하던 모든 사업을 내놓아야 했으며 가족회의에서는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할 수 있었다. 만약 엽전당의 일중 지무사 실력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토록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아마도 노가주에게 직접 엽가 고위층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왕전이 비록 떠났지만 엽가의 풍파는 그것으로 인해 멈추지 않았다. 한밤중에 노가주는 가문 고위층을 소집하여 가족회의를 열었다. 회의의 주된 내용은 다가올 왕가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였다. 회의는 한밤중까지 진행되었지만 결국 적절한 대안을 논의할 수 없었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아무것도 논의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노가주는 이후 엽가의 목표를 청산진을 사수하는 것으로 정했다. 포기할 수 있는 일부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중요한 일부 사업은 확실히 손에 쥐고 있어야 했다. 하루 종일 시끄러운 소동에 여편도 약간 피곤함을 느꼈고 그는 가족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전 일행을 모두 안배한 후 그는 곧장 자신의 방에서 밤새 수련한 뒤에야 잠시 눈을 붙였다. 여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높이 솟아 있었다.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다. 여편은 잠시 더 수련한 뒤에야 여유롭게 밖으로 나섰다. 그는 노가주를 찾아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참이었다. 그러나 이 엽가 저택은 비록 그에게 익숙한 곳이었지만 오늘날 엽가가 위난에 처한 상황에서
그는 노가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바로 이때 옆가의 한 집사가 그에게 다가왔고 여편은 그를 불러 세웠다. 그 집사는 푸른색 도포를 입고 있었고 옆가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하며 신중하고 부지런했다. 오늘날 옆가에 일이 생겼음에도 그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신의 직책을 잊지 않았지만 다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우울함이 가득했다. 이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 왕가가 이가와 유가와 연합하여 옆가를 억압한 이후로 옆가의 상황은 날마다 악화되었고 옛날 옆가에 가득했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평소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모두가 깊은 고통과 원한의 찬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사실은 요즘 들어 마음 약한 하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를 내팽개치고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옆가가 곧 망할 지경인데 도망갈 길을 찾지 않으면 이곳에 남아 죽음을 기다릴 셈인가. 현소가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 집사는 예전에는 여편을 볼 때 비록 경멸하는 태도는 아니었지만 그리 열정적이지도 않았으나 이번에는 매우 공손하게 전보다 훨씬 더 고개를 숙였다. 어제 대청에서 일어난 일은 옆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옆가의 하인들조차 그 소식을 들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바는 예전에는 모두가 폐물로 여겼던 현소가주가 이제는 가문 최고의 천재가 되었고 그의 곁을 따르는 호위병들도 지위가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를 잘 보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골칫거리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었다. 집사의 태도가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본 여편은 그저 웃어 보였다. 물어보자. 노가주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노가주님께서는 평소에는 후원에서 폐관 수련을 하시지만 오늘은 가문의 사업에 무슨 일이 생긴 듯합니다. 그래서 노가주님께서는 가주와 다른 분들을 의사당으로 소집하여 논의하고 계십니다. 또 회의라고. 여편은 눈썹을 치켜떴다. 어제 막 가족회의를 마쳤는데 오늘 아침 일찍 또 회의를 연다니 아무래도 옆가의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노가주를 찾아가는 것은 옆가에 힘을 보태주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작은 옆가만으로는 정말로 주가와 왕가를 막아낼 수 없을 것이었다. 떠나기 전에 여편은 그 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옆가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보니 자네 또한 충성스럽고 성실한 자로군. 나를 믿어라. 자네의 인내는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다. 여편이 어깨를 토닥이며 그렇게 말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며칠 동안 집사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우울하고 불쾌한 걱정들이 갑자기 격앙되었다. 마치 여편의 말에 어떤 마력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며칠 동안 그는 사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어쨌든 그는 이곳에서 거의 10년을 일했고 비록 성은 옆시가 아니었지만 거의 옆가의 일원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늘 여편의 격려를 받자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망설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고 그는 결심을 굳히고 계속 남기로 했다. 의사당 대청 근처에 다가가자 시끄러운 소음이 연이어 들려왔다. 아버지, 이 약사당은 정말 너무합니다. 분명히 이미 모든 협정을 체결했는데도 이제 와서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옆가의 창고에는 약재가 날마다 쌓여가고 있습니다. 만약 팔지 못하면 아마 모두 상해 버릴 겁니다. 약사당은 우리와 수년 동안 협력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다니 이것은 분명 왕가가 꾸민 짓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사당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약재상들도 우리와의 협력을 일시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약재를 팔지 못하게 되면 매일 가문이 감당해야 할 손실이 엄청날 것입니다. 손실은 둘째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재를 팔지 못하면서도 약초 재배 농민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농민들은 이가와 유가에게 팔러 갈 것이고 우리 옆가가 손에 쥐고 있는 약재의 양 또한 서서히 잠식당할 것입니다. 게다가 회의실에는 묵직한 한숨소리가 연이어 깊게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
아버님. 바로 그때 마치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현이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가문의 수장인 예백천은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반겼다. 오, 현아, 내가 왔구나. 어서 이리 와서 편히 앉아라. 원래대로라면 예현의 어린 나이와 가문 내서열로 볼 때 이렇게 중대한 가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예현은 달랐다. 그는 예씨 가문의 역사상 전례 없는 가장 뛰어난 천재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으며 머지않아 왕국의 명문현령학원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이런 그의 존재감은 이미 예씨 가문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터였다. 그러니 그가 회의의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좌중에 침통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예연은 망설임 없이 직접적으로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아무래도 우리 예씨 가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 듯합니다. 혹시 제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면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미약하게나마 제가 해결의 보탬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의 당돌하면서도 진심 어린 말에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과연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모두의 얼굴에는 그런 의구심이 떠올랐다. 물론 례현이 성수비대와 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가문의 거대한 도매 사업 문제에 그 관계가 대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상업이란 단순히 누가 더 강하고 담력이 큰지 겨루는 소란스러운 싸움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복잡한 거래 관행,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관계, 그리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마련이었다. 예백천은 비록 손자가 당장 뾰족한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애시 가문이 직면한 절박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최근 며칠간 애시 가문의 사업은 이미 극도로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들이 이가와 왕가 같은 막강한 경쟁 가문들과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며 힘겹게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직 몇몇 주요 대형 상점들이 애시 가문을 꾸준히 지지하며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마저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였다.